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왜 우리가 노른자의 땅이다. 이런 얘기에서 얼마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삼성동 네. 한전 부지요. 강남구 네. 삼성동. 매각이 최종 확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오전 11시에 이 소식 나왔고요. 어제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길 제 예상에는 이제 오늘도 하루 종일 전 국민이 이 얘기할 것 같은데요. 예. 한전 부지 이 삼성동입니다. 코엑스 앞에 있는 그 넓은 땅인데요. 축구장 12개 크기 평으로 익숙하실 텐데 24,000평입니다. 감정가가 3조 3,300억 정도였는데 현대차그룹이 무려 이제 10조 5,500억을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리한 거 아니에요? 예? 네? 무리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메일들 많이 나오고요. 뭐, 여러 소식들은 여러분 많이 접하셨으니까, 예. 제 이제 사연들 좀 전해드리면, 이건 아마 이제 실무진이라고 하죠. 컨설팅 그룹도 있고, 가격 산정해서 했을 텐데, 이 사람들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런 합리적으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고 들어갈 비용 또 현대차의 뭐 수익 예측 이런 걸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아무리 많아도 프리미엄 2조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5조 3천억 정도 쓰면은 정말 많이 썼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 제 생각에 아마 실무진은 5조 원대 뭐 5조 1천억 이 정도를 써내지 않을까 했는데 10조가 됐다는 건 아마도 최고 윗선 이 정몽구 회장의 판단도 상당 부분 개입되지 않았을까. 이 땅을 꼭 갖고 싶다. 그렇죠. 무조건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다라고 생각이 하고요. 현차 이제 하도 이제 막 승자의 저주다 뭐 비판 나오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 해서 그것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직원들 다 뭐 2만 명 가까운 직원들 모으고 계열사들 다 여기에 모으면은 일단 연간 임대료 나가는 것도 한 2천억 이상 절약될 수 있고 여기에 호텔 세우고 쇼핑센터 세우고 컨벤션 센터 세우고 자동차 테마파크 세우고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 땅에.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면은 연간 1조 원 이상 우리 수익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100년 대계를 내다본 것이기 때문에 10조 원이 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현대차이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제 하청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판결 나왔죠? 네. 실은 이 뉴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차의 또 다른 뉴스인 이 한전부지 때문에 좀 묻혔습니다. 이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이었었나요? 그 현대차 울산 공장의 최병승 씨가 이제 냈어요. 그래서 나는 2년 넘게 일했다. 파견 근로자로서 정규직 인정을 해달라 그랬는데 현대차가 아니다. 하청업체 소속이다. 뭐 이렇게 싸웠는데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측이 불법 파견 형태로 간접 고용해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파견 근로자다. 맞다.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체불임금 231억 원도 지급해라.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현행법상 파견 근로자가 2년 이상 그 파견된 회사에서 일하면은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2년 넘게 일을 시키면서도 이 사람들은 파견 근로자가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이다. 우리랑은 관계없다. 그냥 일만 하는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법원이 무슨 소리냐. 파견 근로자 맞다. 직접 지위를 현대차로부터 받았고 뭐 이런 사원들 중에서는 이제 뭐 모범 사원도 표창하고 그랬나 봐요. 이런 저간의 사정에서 무조건 파견 근로자로 봐야 된다. 이랬습니다. 파장 큽니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많거든요. 삼성전자 서비스에 1,000명 넘고요. 기아차에 520명, 현대하이스코 108명. 이분들 다 지금 1심 재판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다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2년 넘게 일했던 파견 근로자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정치권이 올스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라도 예산안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으로 편성이 됐다 그러는데 분야별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증가율이 5.7% 이제 규모로는 20조 원 더, 20조 2천억 더 써서 876억 원인데요. 안전 부분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 이런 것 때문에 18% 전년 대비 늘어서 14조 6천억 쪽이고요. 이제 SOC 투자, 이 사회 간접 자본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땅 파가지고 건설 통해 가지고 경기 살린다. 그렇죠.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활성화에는 이것만한 거 없다. 땅 파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네, 건설 가는 것밖에 없다 해서 SOC도 줄였습니다. 늘렸습니다. 그래서 24조 4천억인 편성이 됐고요. 예. 복지 노동에 115조 원, 국방 교육에 국방에 37조, 그다음에 교육 쪽에 53조 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요.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총 예산의 30% 이제 드디어 넘었습니다. 110조 원이 넘어서 이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 부채인데 내년 재정 적자가 33조 원 정도 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올해가 이미 10조 원 정도 10조 원이요? 맞죠. 예. 세금 더 많이 걷겠네요, 이제. 그렇죠. 내년이 예. 33조 원이니까 합치면 벌써 43조고 이게 이제 국가 채무라는 게요. 갚기가 힘듭니다. 한 번 늘어나면. 그러니까 가계 채무는 아버지가 이제부터 우리 다 하루 한 끼 먹고 이 빚 갚자 그래가지고 그나마 어렵지만 예. 가계 부채는 이 어느 정도 메울 수가 있는데 국가 채무는 한번 국가 빚은 져버리면은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국민들이 가령 기초 노령연금 한번 받았다, 기초연금 받았다 안 준다고 하면은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그만큼 관리가 심각한데 지금 빚에 국가 빚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경환 부총리의 마음 심정도 압니다.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라도 활성화를 시키는 게 급선무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아주 정말 급반전을 해서 대한민국 경기가 당장 살아나는 거예요. 올해 10월부터. 그래서 사람들의 막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정신없이 소득이 늘어나면 좋죠. 예, 그게 또 돈을 벌었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예? 세금 더 많이 내야 되겠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막 슈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하경제 다 파헤치고 말이죠. 네. 소득 많은 분들, 탈루하는 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세금 내고 이래서 국가 재정 메우면 되는데 그러기 힘들거든요. 증세 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말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이제 한번 정부가 노골적으로 꺼내놓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가다 우리가 유럽 재정위기 딱 그 꼴 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 방송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 아시안게임 오늘이 개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6일간 전 아시아인의 축제가 돼야 할 전망인데요. 김세훈 경향신문 스포츠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선수단이 지금 금메달 90개 이상을 따내서 네. 5회 연속 종합 2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그러는데, 네. 90개를 전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90개 따도 2등밖에 못해요? 네? 예, 우리 대표팀이 이제 오늘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의 목표가 예. 아시안게임 5회 대회 연속 종합 2위에 랭크가 되는 겁니다. 예. 1위는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2위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어허. 어느 대회는 중국이 딴 금메달이 우리하고 일본이 딴 금메달을 합하도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라잡기는 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2위를 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삼고 선수들이 열심히 마지막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16회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15회 출전을 했는데 금메달 90개 넘은 적이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에 96개, 또 서울올림픽 때 1986년이죠. 그때 93개 이렇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고 또 국내에서 열리고 하니까 뭐 2위는 제가 보기에 큰 2위 달성하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예. 한 100개 금메달 정도 따내는 거 그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금메달 100개. 참 네. 엄청난 숫자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예? 네. 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자, 효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선전을 해줘야지 90개든 100개든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따줘야 될 거는 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기대하지 않았던 금메달이 자꾸 나오고 그래야지 그렇죠. 목표를 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동안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그 메달 수를 따져보면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게 사격입니다. 가장 많은 메달이요. 사격이 모두 216개 메달을 땄는데 그중에 금메달이 55개거든요. 예. 사격, 그다음으로 많은 메달을 딴 게 레슬링인데 레슬링. 그리고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 그리고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을 7개 따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했었죠. 펜싱, 그리고 유도 이런 종목들이. 그 양궁은 없어요 여기? 양궁도 있습니다. 양궁도 있죠. 네, 양궁의 금메달 순으로 보면은 아시안게임에서 역대 6위에 해당하는 33개 금메달을 땄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은 게 양궁 같은 경우 금메달 4개 이상을 좀 목표로 삼았고 하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런 건 좀 달성을 해줘야 되고요. 보통 대한체육회가 이 종목별로 금메달 예상 수치를 발표할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수보다 좀 낮게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기본 이상만 해준다고 하면 뭐 우리가 충분히 100개 금메달 기대해 볼 만하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한 또 스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면 손현재 선수라든지 박태환 선수라든지 그렇죠? 네, 아시안 게임에 메달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뭐 메달을 몇 개 따느냐 이거보다 사실 대회 흥행이 더 중요한 거는 스타들, 슈퍼급 스타들이 제 몫을 해주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손현재가 리듬 체조 세계 랭킹 5위, 아시아권에서는 1위입니다. 예. 4년 전인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3위를 했거든요. 네, 최근에 국제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적 내고 있고 하니까 큰 실수가 없는 한 금메달을 딸 거로 예상을 하고요. 또 국민들이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에 봤더니 손현재가 제일 기대된다 이렇게 뽑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예. 그 다음엔 박태환이죠. 박태환이 최근 아시안게임 2차례에서 금메달을 3개 연속씩 2번을 따냈거든요. 네. 금메달이 6개인데 이번에 금메달을 따내면 7개가 되게 되고요. 어허. 그렇게 되면 역대 하계올림픽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낸 선수가 되게 됩니다. 예. 또 런던올림픽에서 기계체조에서 우리나라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던 도마의 신 양학선, 그리고 진종 우리 사격의 간판이죠. 예.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따고 4일 전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컨디션 조절 잘해서 진종호가 웬만한 종목에서 다 개인 금메달을 따냈는데 웬만한 대회에서는요. 아시안 게임에서는 개인 금메달이 없고 단체 금메달만 있습니다. 이번에 활용 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대회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아시안 게임의 분위기를 좀 띄우려면 이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 국민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선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이제 아는 선수들도 많고요. 뭐 금메달 하나입니다. 유도에서 따도 금메달 하나, 축구에서 따도 하나인데 대회 관심도 제고라든지 일반 팬들의 그런 뭐 주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구기 종목들, 프로 종목들이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축구가 지금 남자 대표팀이 조별리그 2연승을 모두 하면서 남자는 16강, 여자는 8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고요. 남자 축구는 1986년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고 28년 동안 금메달이 없었습니다. 예. 금메달에 도전을 하고 여자 축구는 아직 금메달을 딴 적이 없는데 중국이나 북한의 벽을 넘어야지 가능할 것 같고요.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금메달을 따내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도아시안 게임에 우리가 동메달에 그쳤어요. 그때 사회인 야구로 구성된 일본한테도 지구에 좀 치욕을 당했는데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을 땄으니까 이번에도 또 정상 승극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예. 여자 배구, 여자 농구, 남자 농구. 2010년 광저우 때는 2위에 머물렀었는데 그 2위에 머물 한을 풀기 위해 지금 나서고요. 여자 핸드볼하고 남자 핸드볼이 그동안 아시안 게임 하면서 항상 동메달 이상을 따냈거든요. 2002년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남녀 핸드볼이 공동으로 우승을 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대업에 도전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그때 사회인 야구단을 보냈어요? 네, 이번도 대표팀이 사회인 야구단 위주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순수 아마추어들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프로야구 팀이 사실 못 이기면은 뭐 바보죠. 예. 아유, 화끈하게 말씀하시네. 다른 나라 선수들 중에 주목할 만한 선수 있나요? 네, 아시아권 선수 중에서 세계 최고에 올라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아무래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수영의 간판 수냥, 중국의 수냥 선수죠. 이 선수가 1500m에서 세계 1위의 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도 1500m는 박태환이 출전을 하는데 박태환이 이기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박태환하고 이제 종목이 겹치는 게 자유형 200m하고 자유형 400m입니다. 그래서 박태환 선수하고 대결이 이제 기대가 되고. 키 엄청 크더라고요. 예? 네, 키도 크고요. 그러니까 최근 순양이 좀 불미스러운 일 이런 거로 무면허 운전도 하고 해서 지금 내에서는 좀 악동으로 좀 소위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성적을 안 내게 되면 비판이 쏟아질 것 같고요. 큰일 나겠네요. 네. 그리고 일본 레슬링의 간판 스타인 요시다 사오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올림픽 4연패를 이미 달성을 했어요. 또 아시안 게임 4연패를 노리는 그런 선수라 또 관심을 끌고요. 또 베이징 올림픽에서 인도의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사격 선수인
아부하나브 빈드라라는 선수가 있고 예. 또 중국의 배드민턴 간판이죠. 왼손잡이면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다 린단 이런 선수의 활약이 또 기대가 되고 있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특히 눈여겨보는 부분이 바로 북한인데 말이에요. 네. 북한이 한 150명 정도 선수단 파견했죠. 네. 14개 종목의 선수만 150명을 예. 파견을 했습니다. 목표는 세계 대회만에 톱10에 진입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2002년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9위를 했는데 예. 2006년도 도하에서는 15위, 16위, 그리고 2010년도 광저우에서는 12위, 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톱10에 진입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스포츠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스포츠 전담기구도 만들었고 국제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선수들한테 카퍼레이드도 하고 집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최근에 체육행사에 공개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지난해 국제대회에 상당히 많이 출전을 해서 지지난해, 그러니까 2012년도 메달 딴 것보다 4배 가까운 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이 그동안 스포츠 되게 많이 투자를 했고 그거를 국제사회에 한번 뽐내야 될 게 그게 바로 이번 아시안게임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으면 금메달을 좀 따야 될 텐데 네. 북한이 금메달을 노려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역도가 가장 지금 강합니다. 역도요? 네. 경량급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북한이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에서 6개 메달을 땄는데요. 그 중에 금메달 4개 중에 3개, 동메달 2개 중에 하나가 역도 경량급에서 나왔습니다. 역도 경량급에서 세계 최고고요. 그리고 금메달 하나가, 나머지 금메달 하나가 여자유도에서 나왔고, 또 동메달 하나는 남자 레슬링에서 나왔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힘을 쓰는 종목이나 맨손으로 하는 투기나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또 북한 체조의 간파인 리세광, 그리고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여자 마라톤의 김금옥, 또 동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여자 축구. 그리고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서 혼합복식에서 정상에 오른 김혁봉, 김정 이런 선수를 좋아 금메달을 노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도 이제 굉장히 큰 대회를 많이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네네. 올림픽,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이렇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을 지금 우리가 유치하고 진행하고 있는데도 사실 그 대회 규모만큼의 관심은 그렇게 많이 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예. 냉정히 보면 좀 그렇습니다. 메달이 너무 많이 나오고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팬들의 관심이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그런 면도 있고요. 도대체 뭘 봐야 돼? 메달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도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팬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월드컵도 치르고 또 올림픽도 치러봤고 그렇죠. 그런 걸 하다 보고 또 유럽 축구나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의 대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예. 그걸 우리나라 체육회도 그렇고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시안 게임에 이제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4년 단위로 계속 열리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이 월드컵하고 같은 해에 열리게 되니까요. 예. 그거를 해를 잠깐 1년 미뤄서 하는 방안을 고민할 정도로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조금 인기를 끌어올리는 상황인데요. 우리 팬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아마추어 종목들이 대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는 대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안 게임입니다. 예.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축구나 이런 거에서 한일전 한번 딱 붙으면은 또 관심 확 살아납니다. 네. 이런 대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빅매치, 슈퍼스타들, 이런 선수들이 한 번씩 딱딱 보여주면은 관심이 또 한꺼번에 쏠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림픽은 메달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요. 메달이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예. 그리고 누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도 아시안 게임 금메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메달이니까. 그렇죠. 아시안 게임은 메달보다는 사실 스타들이나 인기 종목에 치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독일도 프랑스랑 축구할 때, 그리고 예를 들면 라오스 같은 경우에 타국이랑 축구할 때, 이 라이벌 관계, 식민지 관계, 전쟁 그렇죠.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국가들 붙으면은 온 국민 관심 확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연날리기는 한일전은 연날리기라도 재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정도로 어쨌든 오늘 아주 이 라이벌들끼리 그렇게 붙어서 예. 그런 경기들, 좋은 경기들이 계속 나와야 되죠. 오늘 아주 표현력이 일취월장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예. 월요일 날도 그런 표현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4부에서 시네마인 뉴스 보내드립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디.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이 주말, 휴식 이런 느낌을 팍팍 받고 있습니다. 이 음악을 누가 골랐는지 정말 잘 골랐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우리 김혜민 PD가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 본인이 골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화 얘기해보죠. 영화평론가의 대부시죠. 오동진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극장가 소식 하나 짚고 가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네. 비긴 어게인이요. 네네. 이게 관객이 200만이 넘었다. 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그렇죠. 작은 영화죠. 아주 조용한 영화인데. 네.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이번 주를 지나면서 200만 확실히 넘기고요. 250만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제목 그대로 비긴 어게인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거죠. 한국에. 다시 시작하시고 싶은데. 본인도 그렇고 비긴 어게인을 시키고 싶은 사람 많죠. 네, 주변에. 특히 이제 예. 정치권에. 네. 지우고 싶은 기억들. 네. 예. 야. 버릴 수는 없으니까 다시 시작하게끔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사회적 정서가 이 영화에 쏠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좌절하고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드럽게 속삭여주고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는 특히 그 자기 동일화가 굉장히 강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있으면 50대가 영화를 보면 아, 내 얘기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20대 젊은 여성이 이 영화를 보면 내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고 10대 청소년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얘기를 저기서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동일화가 굉장히 강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 연령별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자기의 그 문제점, 자기의 얘기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어떤 시간을 마련하는 그런 영화에서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가 200만 관객을 넘겼다고 하면 명량이 1000만 관객을 모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성공한 거고요.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원래 그 손익분기점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이 25만 혹은 30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종종 영화는 이런 맛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일종의 도박성인데 그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속된 말로 한 방 터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비긴 어게인이 늦여름과 초가을에 한국의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에서도 이 영화 이렇게 잘 나갔나요? 제가 그래서 뒤져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미국 그 도메스틱 시장, 미국 국내 시장보다도 한국에서의 그 관객 수가 더 많은 거죠. 그게 오 선생님이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삭막하고 각박하고 살맛 안 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통해서 위안받고 싶은 거예요. 밖에서는 위로를 해주는 어떤 매체가 없고 그런 기재가 없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지금 부박한 면 힘든 어떤 구석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할 주제가 그 여성 정치인을 다룬 영화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주제를 말씀하시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 요즘 그 여성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적 논란이 많고요. 네. 야권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연약하고 나약하고 뭐 우유부단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과거의 것이고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단호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그만큼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포용하고 나가는 그런 진정한 리더십의 어떤 모습으로서 판단되어졌는데 그 여성성이 과연 우리 정치권에 정확하게 구현되고 있는가 올바르게 발현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요즘 사실 회의스러운 시각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성 정치인을 다룬 영화들이 없을까. 제가 뒤져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봤더라고요. 여성 정치인을 다룬 영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성 정치인을 다룬 영화는 뻔하죠. 근데 여성이 대통령이거나 그렇죠. 여성이 뭐 상원 의장이거나 뭐 등등 이제 리더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성은 어쨌든 간에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그 남성과는 달리 같이 활동하는 남성과는 달리 가족을 꾸려야 되고요. 그렇죠. 가정을 돌봐야 되고 또 여성으로서 그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일들을 똑같이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에피소드와 드라마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다룰 수밖에 없는 소재가 여성 정치인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2년 전에 개봉됐던 마가렛 대처의 일생을 다룬 철의 여인. 네. 참 그것도 감명 깊게 봤어요. 그 치매가 약간씩 그렇죠. 오고. 후반부에 왔죠. 2013년에 대처가 사망을 했는데요. 사실은 논쟁이 많은 여인이었죠. 철의 여인은 그만큼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주 모질게 되어 있다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마가렛 대처의 얘기를 다룬 영화 철의 여인은 메릴 스트립이 주연을 맡았는데 그 싱크로율 거의 100%. 저도 그렇게 봤어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이 할리우드 배우들이 가끔 놀라운 게요. 자기가 어떤 역을 맡으면 2년 정도를 몰입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배우가 다니엘 데이 루이스였는데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링컨 역을 제안했을 때 좋다 하겠다. 그런데 나에게 2년을 다오. 그런
요구를 한 다니엘 데이 루이스도 대단한 배우지만 기다려준 스필버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2년 동안 링컨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염도 그렇게 기르고 그리고 몸무게도 그 정도로 빼고. 네. 그래서 뭐 헤어스타일 뭐 하여튼 링컨에 대한 모든 것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 이 철의 여인 같은 경우도 메리 스트립도 사실은 그 정신이요. 예. 노멀하지 않은 거죠. 정상적인 뭐랄까 이렇게 우리처럼 평범한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여배우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메리 스트립도 이 마가렛 대처 역을 맡기 위해서 그렇게 몰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막 그 자기 남편의 환영도 보고 계속 그렇죠. 그러면서 네. 그러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에비타 같은 작품은 아무래도 에바 페론. 네, 에바 페론. 네. 페로니즘이라고 그래서 예, 페로니즘. 이른바 이제 포퓰리즘의 대명사처럼 맞습니다. 민중주의에. 그렇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후안 페론의 아내로서 남편만큼이나 정치력을 발휘했던 여성이 이제 에바 그렇죠. 페론이었고요. 이게 1940년대 50년대 얘기긴 합니다만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떠올려지는 인물로 꼽히는 그런 여성이 이제 에바 페론이었죠. 그렇죠. 네. 그 외에도 이제 많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흥행에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더 레이디라는 작품. 그런 작품이 있었어요. 미얀마의 그 아웅산 수치 여사. 네. 아하. 여기도 싱크로율 100%였습니다. 진짜 똑같더라고요. 저 이 영화 봤거든요. 네. 네. 미셸 양자경이 이제 아웅산 수치 역을 맡았는데요. 머리에다 이제 꽃무부터 해서 그 미얀마 특유의 그 여성들의 그 의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외모, 몸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똑같았죠. 맞습니다. 약간 아웅산 수치보다는 제가 양자경 씨를 몇 번 만나봤습니다만 이 여인이 작은 키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 홍콩에서 예스마담으로 네. 예. 발차기로 성공한 그런 쭉쭉 뻗는 이 각선미가 돋보이는 여배우였기 때문에 키가 좀 크죠.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보다는 키가 큰 그 여성인데 다른 건 다 똑같았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도 렉 베송 감독이 만들어서 새삼 어떤 미얀마의 문제 지금은 예전엔 버마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렇죠. 아직도 아웅산 수치는 버마로 불리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라는 이름은 버마의 독재 정권이 국가 이름을 바꾼 거죠. 그렇죠. 버마를 그 나라 말로 하면 미얀마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발음이. 영화 한 편 더 소개시켜드리면 컨텐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조앤 앨런이 여성 부통령으로 나오는데 전 이 영화 보고 나서 남자와 여자가 친구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뭐 내연의 관계든 아니면 그 속 깊은 관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신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깍지를 끼면 안 됩니다. 남자 여자 손잡고 깍지를. 그러니까 보통 이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면 이게 손을 맞잡고 이렇게 들잖아요. 이게 양손을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엘 앨런의 정적인 게리 올드만이 저 여자 저 남자하고 이상한 관계야라고 판단한 게 그 여성이 이제 부통령이 되고 등등 상원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정치 행적을 보일 때 옆에 있는 자기 보좌관 남자와 깍지를 끼고 이제 손을 든 거죠. 보통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깍지 끼는 게 좀 번거롭죠. 아니 그게 굉장히 그 내밀한 관계예요. 남자 여자가 깍지 안 낍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치인 여러분들도 아니 불륜을 저지르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참 오늘 유익한 정보가 참 한 커트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영화를 통해서 배우시면 정치 활동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요. 이런 거라도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워낙 활동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라도 하시라고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렇죠. 정치인분들께서 세비까지 반납하라고 얘기하는 하실 일이 없으니까 뭐 어쨌든 자꾸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하나 이렇게 스캔들 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오동진 선생님이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뭐예요? 저는 사실 컨텐더 재밌게 봤고요. 미국에서도 여성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구나. 이 사회가 아무리 리버럴한 사회고
그 오픈된 사회라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또 문제가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그 미국 드라마 중에 지나 데이비스 나왔던 커맨더 인 치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건 여성 대통령 얘기죠. 이 드라마 재밌었죠.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흑인 대통령으로 나왔고 여성 대통령이 이제 힐러리로 나올 것이냐 뭐 이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에 앞서서 여성 대통령을 다룬 그런 미국 드라마가 한편 나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맨더 인 치프를 보면 미국의 대통령인데 여성인데 가정도 정말 애 키워야죠. 육아. 그다음에 어쨌든 가정 꾸려야 되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뭐 애 말썽 부리고 애가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또 백악관 웨스트 윙에 오면 또 직무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트 윙에서 애들하고 살다가 웨스트 윙으로 나서는 전 세계 경찰국과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반하는 거죠. 근데 여성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섬세한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판에서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을 그 양쪽을 조율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뭐 관리하고 조율하고 또 통치하는. 통치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민주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자꾸 위정자들이 자꾸 통치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감히 그런 표현 쓰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거는 우리가 뽑았는데 누가 누구를 통치합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 지나 데이비스의 커맨더 인 치프 같은 경우가 여성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 대통령인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한 번쯤 좀 볼만한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게 그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뒤에 판자 붙이는 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화판과 정치판. 판자. 판자 들어가는 이게 영화하고 정치가 비슷해요. 네. 비슷하게 여기 모략이 많고요. 한방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용판, 미술판 이런 거 못 들어보시죠. 그런 얘기 안 하죠. 경제판 이러지 않죠. 음악판, 경제판 이렇지 않죠. 경제계 이러죠. 그래서 유일하게 판자 소리를 붙이는 게 정치판, 영화판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을 내셔서 어차피 지금 일도 없으신데 영화 좀 보시고 좀 배울 게 많으실 거예요. 그거 아주 오늘 그냥 아주 지당한 말씀만 하시네. 5788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영화도 곧 나올까요? 사실 영화적 소재는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요. 6231님, 장진 감독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 고두심 씨가 여자 대통령으로 나온 영화도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영화가 나올 수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꾸 대통령에 대한 모독 운운하시니까 이 또 모독죄에 걸릴까봐 불안한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의 영화라는 게 우리가 사실 그 변호인도 지금 있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경으로.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얼마씩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가을에요. 영화들 많이 보실 텐데 10월 영화. 벌써 10월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저는 3편의 영화가 아마 10월에 그 극장가를 휘어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정우성 주연의 마담 뺑덕. 이 제목도 마담 뺑덕. 뺑덕 엄마. 뺑덕 엄마. 그러니까 심청전에서 우리가 항상 나쁜 여자로 생각했던 게 뺑덕 엄마잖아요. 심청이 괴롭히죠. 그렇죠. 또 신봉사 괴롭히죠. 근데 요거를 시선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뺑덕 엄마가 왜 그랬을까? 심청전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녀와 부녀 사이에 낀 한 여인의 그 삼각 관계 요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마담 뺑덕입니다. 그래서 정우성 씨가 주연을 맡았고 정우성 씨가 참 좋은 배우예요. 다양한 영화를 하고 있고 또 직접 만들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마담 뺑덕 이 작품은 일종의 치정 멜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 말고 이제 임순례 여성 감독 임순례 감독이 만든 제보자 이 줄기세포 얘기죠. 그러니까 황 박사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황 박사 얘기를 어디까지 정말 얼마만큼 다뤘느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줄기세포의 논란에 대해서 그 결론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실 거리가 있는 분들은 이 제보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같은 로맨틱 코미디 있습니다. 조정석 요즘 한참 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아마 20대 젊은 연인 커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가을
분위기에 가을 극장가에서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8728님 판자 드는 거 2개만이 아니래요. 정치판, 영화판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노름판. 아, 그러니까 그게 3개가 비슷해요. 거기까지 가면 조금, 네. 예. 좀 힘들지 않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앞으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리하십니다. 네, 노름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저희가 앞서 여성 정치인의 영화 얘기했을 때 나왔던 영화죠. 에비타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Don't Cry For Me Argentina, 마돈나의 노래인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슬픈 삶을 살았던 여성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바 페론이었습니다. 이 에바 페론의 일대기 그린 에비타의 주제곡 들으면서 자, 오늘 이번 일주일 순서 모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It won't be easy. You'll think it's strange.